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2025년 우리 대비해서 해커스 중등 임용 시험 역사교육론 기본 개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예, 여러분들 서양사와 관련한 개론 측면과 심화 측면을 이제 1월 초에 완강을 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거에 더해서 이번에는 이제 역사교육론 기본적인 이론들을 강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거 마치고 나면 또 기타 세계사 전반적으로 이렇게 내용들 충실하게 해서 또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무척이나 춥죠. 예, 여러분들 감기 안 걸리시도록 주의하시고 또 아직은 1월이라 마음이 좀 잘 안 잡히죠. 싱숭생숭하고 또 우리 대비 이제 2차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 결과를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어떤 입장들에 서서히 놓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심란할 것 같습니다. 또 준비하는 우리 예비 선생님들도 또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지 아직은 잘 안 잡혔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플랜을 만들어 가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수행하면서 완성해 가고 학업에 향상이 있고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좀 더 나아지는 그러한 어떤 학습이 될 수 있기를 이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오늘 강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역사교육론의 이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역사교육의 개념, 목적부터 시작해서 그동안의 역사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역사라는 학문이 이제 과연 어떠한 것인지, 또 역사교육은 무엇인지 기본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 시험에 그러니까 이제 올해 대비로 해서 24년 대비로 해서 이제 지난번에 11월에 시험에 역사교육과 관련한 기본적인 이론들이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이론에 충실했다면 답을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왔어요.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그래도 역사교육에 있어서 어떤 응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어려운 것들도 좀 많이 나오던 추세였는데 이제 지난번에는 아주 본질에 가까운 문제들을 냈단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사실 1장이나 2장 이런 부분들 아주 무시하고 넘어가기가 쉬운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 구체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답을 쓰는데 어렵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 부분을 간과하고 대충 어려운 것들만 하신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히려 서양사나 다른 부분에서는 시험을 어느 정도 봤는데 역사교육론에서 점수가 많이 깎였어요 하는 이제 그러한 우리 준비생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역사교육론은 하나하나 꼼꼼하게 기본적인 내용을 다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뭐 서양사도 마찬가지죠. 뭐든지 다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들의 중요함을 이제 좀 더 본질적인 측면을 먼저 잘 하시고 그리고 이제 응용적 측면들을 나중에 좀 더 보완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러면 역사교육론의 본질적 측면 1장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교육의 개념, 목적, 그리고 특성에 대해서 하는데요. 먼저 역사와 역사학 부분에 있어서 자, 역사에 있어서 역사가 뭐냐? 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역사적인 측면에서 이 역사를 가지고 연구하면서 이제 역사학이라는 학문이 탄생하게 된 것인데 그랬을 때 역사는 기본적인 사실과 기록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연구에 의해서 이제 역사학으로 정립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과거의 사실이죠. 과거의 사실을 우리가 역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일어난 일 자체를 사실이라고 하고 그 사실이 하나의 역사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거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를 다 역사로 바라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과거에 일어난 일 자체가 사실이지만 그 사실 가운데에서 좀 더 중요한 기록 그리고 흔적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시대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기록으로 남겨진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더 역사적인 것들의 이 내용에 이제 부합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렇게 남겨진 자료를 우리가 사료라고 볼 때 이 사료를 토대로 해서 역사가가 연구해서 얻은 하나의 결과물들을 축적해서 만들어낸 것이 오늘날의 이제 역사학이고 또 그것을 교육학적으로 설명할 때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을 큰 범위에서 역사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학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역사학의 성격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우리가 뭐 과학적 성향도 있고 문학적 성향도 있고 또 객관적 성격도 있고 주관적 성격도 있고 모든 것 많은 것을 총체적으로 갖고 있게 되는데요. 이런 역사학은 과거의 사실을 현실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과거를 대상으로 하고 동시에 이 과거에서 모든 일어난 일들 그 안에서도 좀 더 비중을 차지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주 역사적인 범위를 형성하고 있고요. 또 인간 행위의 내면에도 관심을 가집니다. 단순히 몇 년도에 어떤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사실은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뭐고 그 안에 깔려있는 의도라는 게 뭐냐. 흔히 말해 뭐 어떤 정치적 의도가 뭐냐. 또 혹은 사회적 의도가 뭐냐. 이런 어떤 그것은 기본적으로 인간 행위의 내면적인 부분하고도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현상적으로 나타나는 과거뿐만 아니라 인간 행위의 내면적인 부분까지 연결해서 공부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은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학문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시간 개념을 내포하고 있는 학문이죠. 예, 시간은 역사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죠. 예, 과거와 현재, 미래의 연속성을 지니고 있고, 예, 동시에 이 또 비약을 한다든가 역행을 한다든가 예, 뭐 반복하는 거 이런 것들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항상 시대가 변하듯이 그 시대를 이루는 그 내용물이라고 볼 수 있는 역사적인 내용도 하나하나 항상 변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는 이 시간 개념과 함께 동시에 어떤 인과관계적인 측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과관계라기보다는 큰 틀에서 본다면 어떤 사건의 전후 관계를 좀 더 살펴본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역사학은 문학이라든가 철학, 과학의 성격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문학사에서도 보면 뭐 19세기에 뭐 여러 자연주의 작품, 사실주의 작품 뭐 이런 것들에서 보면 그 안에 역사적인 것들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또 철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어떤 철학 사상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왜 그런 철학 사상이 그 시대에 나오게 되었느냐? 그렇다면 그 시대의 어떤 이 그 속 내면들을 다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학적인 성격도 갖고 있고 동시에 과학적 성격도 갖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학적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역사 속에서 왜 이 사건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사건 속에서 결과와 함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유형적으로 좀 더 반복될 수 있고 좀 더 일반 법칙화할 수 있는가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좀 더 과학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역사를 그냥 막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죠.
전후 관계를 다 제대로 따져봐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성, 즉 과학적인 학문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철저하게 문학, 철학, 과학의 성격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야기의 형태로 쓰여져 있는 거, 교훈, 교육적 의미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고요. 예, 그와 함께 객관성 또 주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문학적 측면을 강조한다라고 봤을 때는 주관성적인 측면을 공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동시에 과학의 성격을 바라봤을 때는 이제 객관성을 갖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역사학은 이 기본적으로 남겨진 어떤 과거의 자료를 통해서 그것을 해석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정립했을 때 나오는 하나의 어떤 학문이 역사학이고, 그 학문을 정립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역사가가 좀 더 객관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어떤 역사적 판단이라든가 해석적인 주관적 측면이 좀 더 가미가 되면서 나타나는 만들어지는 것이 이제 역사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역사를 하나의 수단으로 해서 이것을 교육에 적용시켰을 때 우리가 이것을 역사 교육이라고 하는데, 이런 역사 교육의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 교육의 개념은 역사를 소재로 해서 인간을 교육하는 활동입니다. 따라서 역사가 교육의 목적이죠. 교육을 하는 목적은 바로 역사를 알려주기 위해서가 되겠습니다. 또 동시에 역사를 통해서 역사를 알려주기 때문에 역사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해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사료 탐구가 필요하고, 동시에 과거 인간의 활동을 이해하면서 또 그들의 행위에 대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관심을 보여주는 것이 역사 교육에서의 이 주요 내용이고, 동시에 현재 역사가 어떤 시사점을 과연 주느냐, 예, 여기에도 이 상당한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단순하게 어떤 시사점을 파악하고 과거의 인간의 활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 교육을 하느냐, 그렇게 하기에는 교육학적인 측면에서 어떤 그 근본 목적하고는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역사를 알려주고 뭐 어떤 현재에 주는 시사점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기본적으로 역사를 통해서 어떤 가치관을 함양한다든가, 또 동시에 그 교육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효과, 이런 것들을 동시에 같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역사 교육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역사라는 것과 교육이라는 것이 유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있는 독립적인 학문 영역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역사 교육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역사 교육은 여러 가지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역사 교육은 시간 개념을 상당히 중시 여깁니다. 예, 시간 개념을 중시 여기고, 예, 인간 생활의 전반적인 측면을, 전체적인 측면을 다루기 때문에 종합적인 접근법을 활용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인간 생활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역사라고 했을 때 다양한 부분에 골고루 이제 눈길이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만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인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역사 교육에서는 많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제 가르치게 되는데요.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등 여러 측면들로 나눠서 분류사적으로 나눠서 이제 가르치게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런 측면을 중시 여길 필요가 있습니다. 또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도 문학적인 방법 또 과학적인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문학적 성격, 과학적 성격을 동시에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역사를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문학적 방법, 과학적 방법을 동시에 활용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기에 카이사르의 루비콘 도강 이야기가 나오는데 카이사르가 왜 루비콘 강을 건넜을까? 그렇다면 루비콘 강을 건너게 되는 우리가 어떤 상황적인 배경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적 배경이 만들어졌다고 해서 사람이 항상 그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따라서 카이사르가 그런 배경 속에서 결정적으로 도강을 하는 행위를 할 때는 그 나름대로 가진 내면의 생각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또 그때의 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그대로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합리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추정해 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상상과 심리학적인 여러 방법들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역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말 그대로 과학적인 방법, 문학적인 방법 모든 방법을 포괄해서 역사 교육을 한다라는 측면이 역사 교육의 이제 특성이죠. 어떻게 보면 역사 교육의 특성,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가 역사 교육론을 얘기하니까 역사 교육의 특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전반적으로 역사학의 특성이다. 우리가 크게는 큰 범주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역사 교육에 이제 그렇다면 좀 더 이제 중요한 부분으로 왔을 때 역사 교육의 내용과 방법 측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역사를 소재로 해서 역사 교육을 하게 되고 이 역사 교육에서 다양한 이 방법과 또 내용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그랬을 때 역사 교육에서 그렇다면 내용도 중요하고 이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방법이 중요한데 그렇다면 내용과 방법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이제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나오게 되는 것이 이제 내용 중심설하고 방법 중심설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심설과 방법 중심설 말 그대로 내용 중심설에서는 내용 전달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내용을 가르치고 그 내용을 전달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적인 측면 강조하고 또 교과서 내용을 충실하게 잘 알려주는 게 목표예요. 예. 특히 이제 우리가 역사 교육이니까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역사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때 이 학생들에게 이러이러한 역사적 지식을 알려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보는 것이죠. 예. 그래서 교과서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습니다. 교과서가 정해져 있고 그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내가 제대로 학생들에게 전달했느냐 이걸 강조한다 하는 입장이 바로 이제 내용 중심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 중심설은 영역 고유 인지 이론 그리고 교과학 개념하고 상당히 연결되어 있는데 영역 고유 인지 이론이란 뭐냐? 그 영역에 따르는 각각의 영역에 따르는 고유한 그 인지 방식이 있다는 거죠. 인식의 방법, 교수 방법, 또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유한 이론 그리고 성격 특성이 있다라는 이론이 영역 고유 인지 이론이죠. 그랬을 때 이 역사는 아무나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다. 역사는 역사적인 내용과 함께 좀 더 구체적인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서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이 제대로 역사를 가르칠 수 있는 거고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역사의 특성을 알기 때문에 좀 더 제대로 역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논리가 영역 고유인지 이론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방법 중심설은 역사 교육의 내용보다는 사실은 교수 학습 방법을 좀 더 중시 여기는 것이죠. 교수 학습 방법. 역사로서 가르친다. 즉
역사를 하나의 수단으로 해서 가르친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는 가르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역사 교육의 내용보다는. 그랬을 때 예 이 좀 더 내용을 만약에 위에서 전달을 해야 된다면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학생들한테 이해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논리고요. 교육학적인 입장에 놓여 있는 입장이죠. 예. 학습자의 자발적 탐구 활동을 강조하고 있고 교과서 외에 다양한 학습 자료 개발을 주로 신경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만약에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몇 년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그 사건의 의도는 어떻고 그 결과는 어떻고 뭐 이런 것들을 쭉 설명한다고 한다면 자, 요즘 학생들의 성향에 비추어 볼 때 과연 맞겠느냐? 그렇지 않겠죠. 예, 되게 지루하고 딱딱하고 재미없는 말 그대로 건조한 역사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흥미도를 떨어뜨리고 역사는 어려워요. 이렇게 생각하게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서 뭐 멀티 학습을 통해서 또 현장 학습을 통해서 또 학생들과 같이 뭐 팀을 꾸려서 연극을 하게 한다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면 학생들이 좀 더 흥미롭게 다가갈 수 있고 그러면 좀 더 재미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한 번쯤은 더 관심을 가져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보는 논리가 방법 중심설이죠. 그래서 역사에 있어서 내용이 중요하냐 방법이 중요하냐 가지고 이거 이제 하나의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고 그랬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되게 완고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의 입장에 서기 마련이죠. 하지만 지향점으로 볼 때는 내용과 방법이 서로 대립된다라고 보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내용과 방법을 엄격하게 분리하기가 힘들다라는 이론, 논리적인 측면도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죠. 중요한 내용을 알려줘야 되고 그 알려주는데 제대로 알려주기 위해서는 좀 더 쉬운 방법, 흥미있는 방법을 동원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내용과 방법의 대립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교육의 내용에 관한 이해 체계 그리고 가르치는 방법, 원리 모두 필요하고 중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역사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것이고요. 동시에 역사적 사실에 대한 이해의 다양성, 또 증거에 따른 역사 지식의 한정성에 근거해 볼 때 나름대로 이런 것들이 둘 다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증거에 따른 역사 지식의 한정성은 뭐냐? 우리가 역사적 증거가 항상 다 완벽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과거에 뭐 천몇 년 전의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그 기록이 정말 그 당시를 우리가 풍요롭게 이해할 만큼 자료가 충분하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적 측면은 한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정되어 있는 그 지식에 근거해서 학생들에게 좀 더 그것을 재미있게 가르쳐주고 제대로 알려주려면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용도 중요하지만 방법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에 이제 더해서 이제 그 전공의 중요성을 좀 더 부각시키고 그러한 어떤 역사에 있어서 내용과 방법 둘 다 중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내용을 잘 알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러면서 전공 안에서도 특히 역사 전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론가들이 있습니다. 에반스 같은 사람은 역사라는 학문에 대한 교사의 견해가 역사 교육의 방법과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요게 이제 많이 이 사람의 이제 이론적 측면이 굉장히 많이 좀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문에 대한 교사의 견해
예. 요즘에 인제 우리가 역사에 있어서 이 역사 교육을 할 때 교수자의 입장, 또 학습자의 입장,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도 보면 교수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학습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시험에 따로따로 나온단 말이죠. 그랬을 때 예전에는 학습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게 많이 나왔다면, 요즘에는 이제 교수자의 입장도 상당히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그것은 말 그대로 교사의 견해가 역사교육 방법 내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윌슨과 또 와인버그라는 사람은, 와인버그 워낙에 유명한 인물이죠. 그랬을 때 역사를 전공하지 않은 사회과 교사들이 역사 과목을 가르칠 경우 역사 과목의 본질적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역사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느 정도는 저도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역사적인 학문이 상당히 좀 독특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역사를 전공한 저의 입장에서도 보면 역사 전공한 사람들이 상당히 좀 비판 의식도 강하고, 그리고 사실의 진위 여부를 많이 따지려고 하죠. 어떤 얘기를 들으면 그게 바로 '아 그래?' 이렇게 믿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얘기를 딱 들으면 느낌이 뭐냐, '그거 맞아? 어 그래?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틀린 것 같은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다 맞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좀 틀린데, 그러면 내가 틀렸나? 혹은 저게 맞나? 확인을 해 보려는 그런 어떤 그런 것들이 좀 강하죠. 다른 사람들은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고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건데, 역사하는 사람들은 별거 아닌 거에도 참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하면서 좀 보고 비판하고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강해요. 그 이유는 말 그대로 사료를 연구하고 그 사료를 통해서 과거를 이해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이 과연 맞냐 틀리냐, 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냐, 이런 여러 가지를 판단하는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배운단 말이죠. 학문을 하다 보면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적인 어떤 습성이 이제 배어지는 거죠. 또 역사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 그런 어떤 특성적 측면을 고려해서 이제 역사를 가르치게 될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입장, 그냥 단지 사회과 교사들이 내용 보고 그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어, 이렇게 가르치는 거하고는 많이 다르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윌슨과 와인버그 같은 사람은 역사 전공의 상당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역효과에 있어서 어떤 특정한 교수 지식이 좀 더 필요하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이 성립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점은 내용도 중요하고, 이런 사람들의 의견도 있지만 내용도 중요하고 방법도 둘 다 중요하다라는 게 가장 확실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고, 또 역사를 가르치는 사람이 역사 전공자라면 더 좋은 거죠. 그리고 더 잘 가르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애쓰는 사람이라면 뭐 거의 어느 정도 인제 좀 완전한 그런 역사 교육에 좀 더 적합한 인물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내용도 중요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역사는 뭐고, 역사학, 그리고 역사 교육은 뭐고, 그 안에서 내용을 어떻게 가르칠 건지, 방법이 뭐가 더 중요한지, 이런 거에 대한 논쟁도 있었지만 그 둘 다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내용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한데,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슐만이라는 사람이 볼 때는 이것을 잘하기 위한 필요 요건이 있다라는 거죠. 그 필요 요건이 뭐냐? 교수 내용 지식입니다. 교수 내용 지식. 그래서 슐만의 교수 내용 지식은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의 2년에 한 번꼴로 좀 더 나오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입니다. 말 그대로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슐만은 여러 가지 교사에게 필요한 지식을 제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아주 유명한, 대표적으로 유명한 것이 요 세 가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내용 지식. 엄밀히 말하면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이죠. 두 번째가 교육과정 지식, 세 번째가 교수 내용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구분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내용 지식은 뭐냐? 교과의 사실과 기본 개념, 원리, 특성 및 방법론적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내용을 아는 거죠. 교사가 갖춰야 할 지식의 범위와 구조를 말합니다. 교사가 이 정도, 어느 정도까지는 알아야 하지만 역사를 가르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교사는 교과의 기본 개념과 원리를 파악하고 있어야 하고요. 역사의 학문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학문의 방법론적 절차 그리고 구조에 대한 이해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교과 내용, 기본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지식은, 내용 지식은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교과의 기본 개념과 원리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되겠고요. 역사의 학문적 특성, 역사의 기본적인 특성을 모르면 제대로 가르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역사적 사실의 특수성과 다양성, 또 사실과 해석 간의 상호관계, 또 증거에 따른 역사 해석의 잠정적 성격. 증거가 있다고 해서 그게 100% 이거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증거가 있으면 좀 더 신빙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뿐인데 그 증거도 과연 어떤 사람이 어떤 의도로 썼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역사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확고한 아주 고정적인 역사 해석의 성격은 존재할 수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사건들의 인과관계와 상호 관련성 파악, 또 학문의 방법론적 절차, 구조, 내용의 진입, 판단 등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보면 많은 유튜버들이 있습니다. 유튜버 중에서도 역사 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역사를 전공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또 일부의 역사가들이 있지만 그것도 자기 전공 분야가 상당히 좀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막 넘나들죠. 넘나들면서 넘나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넘나들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것들을 좀 더 최대한 검증하고 판단해서 좀 더 알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마치 어떻게 보면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막 이야기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혼동시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런 기본적인 교과 내용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역사학의 어떤 기본 특성을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역사학의 학문적 특성 이런 것들을 반드시 교과의 기본 개념과 함께 알아야 될 필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교과 내용 지식, 큰 틀에서는 내용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교육 과정 지식입니다. 이 교육 과정 지식은 뭐냐? 일정 단계에서 특정한 주제를 가르치기 위해 고안된 일련의 프로그램을 말하고 또 그와 관련된 교육과정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과에서 배우게 될 내용과 과정을 학년에서 배운 내용들과 연관시켜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즉 상황과 단계에 따라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자원과 다른 교과의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를 말합니다. 그 교육과정에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을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교육과정을 알아야만 내가 여기까지 가르쳐야 될지
저기까지 가르쳐야 될지, 그 다음에 얘네들이 전 단계에서는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내가 이걸 활용해서 이렇게 가르쳐야 되겠다든지 이런 걸 정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교육과정 지식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교육과정 지식에 있어서 이제 이 교육과정 지식도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시험에 이것도 여러 번 나왔었어요. 예, 특히 이제 다른 교과하고의 어떤 연계성 이런 것들을 판단해야 할 때 교육과정 지식은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수 내용 지식입니다. 예, 교수 내용 지식. 교수 내용 지식은 가르치기 위한 내용 지식인데 교과의 특정한 내용 지식의 구조를 학습자를 고려해서 전달하는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잘 가르치기 위한 좀 방법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은유, 유추, 직유, 예증 등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특정 주제를 좀 더 쉽게 혹은 어렵게 만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어려운 주제, 특정한 주제를 좀 더 쉽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은유적인 방법도 동원하고, 예, 또 뭐 유추도 하게 하고, 또 동시에 특정 주제를 어렵게 만들어서 그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유도해서 학생들에게 역사의 다양한 기법들을 또 알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과 또 관련이 있는 것이 교수 내용 지식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용 지식, 교과 내용 지식, 이것은 기본적인 어떤 역사적인 사실과 관련되어 있는 측면을 아느냐. 두 번째는 그것을 아무 때나 막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단계에 맞게 가르치기 때문에 그 단계에 맞는 교육 과정, 요걸 알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방법적 측면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교수 내용 지식하고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슐만의 이야기하는 전반적인 내용 지식, 교수 내용 지식과 관련한 여러 가지 방식을 이야기했는데, 예, 그랬을 때 이런 측면들, 이 세 가지 측면을 상당히 강조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교수 내용 지식의 특징은 뭐냐? 내용과 방법이 통합된 지식을 의미합니다.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성립된 교수 지식이죠. 예, 내용도 알아야 되고 그 내용을 잘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이미 내용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용 지식을 바탕으로 성립된 교수 지식으로 방법설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한 겁니다. 방법만 알면 얼마든지 교수할 수 있다.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다. 예, 이렇게 보는 거. 예, 교과서는 이미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만 알면 내가 잘 가르칠 수 있냐 이러한 어떤 것들에 대한 비판이 나오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 방법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온 방식이 그래서 나온 어떤 측면이 교수 내용 지식이고요. 말 그대로 교과목이 교사의 지식으로부터 교육 내용으로 전환될 때, 즉 내가 교사가 알고 있는 것을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그 과정 속에서 교사가 내용과 방법을 혼합해서 특정 주제를 어떻게 조직하고 표현할까. 예, 그리고 학습자의 흥미와 능력에 따라 어떻게 적용하는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사 입장의 지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차 시험에서 어떤 그 면접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실현을 할 때 어떤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 수업 실현할 때 그 주제를 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교수 학습 지도안을 만들고 뭐 이러면서 이제 실현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제 면접자가 물어보겠죠. 예, 이러이러이러한 주제에 있어서는 이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왜 당신은 이러이러한 이 그 방법을 좀 생각했습니까? 또 이러이러한 주제에 있어서는 어떠한 교수 학습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런 걸 물어볼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내용도 알고 있어야 내가 볼 때는 이러이러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는 이러한 방식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할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바로 교수 내용 지식과 연관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은유, 예증,
또 보기, 유추 이런 설명 방식은 교과 내용에 대한 지식, 또 학습자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일반적인 교육학적 지식이 통합적으로 반영된 교수 내용 지식의 산물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수 내용 지식은 교과 내용 전문가와 가르치는 사람을 구별해 주는 지식입니다. 교과에 따라 성격, 내용이 달라서 전공의 필요성도 부각이 되고 교과의 내용 지식이나 또 일반 교육학의 범주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또 경력교사와 신임교사를 구별짓는 주요 요소가 되겠습니다. 경력교사나 신임교사 둘 다 내용 지식에 있어서는 확실히 알고 있죠. 하지만 좀 더 경력교사가 더 유연하게 교수 학습을 더 잘한다고 봤을 때 그 이유는 바로 뭐냐? 바로 이 내용 지식, 교수 내용 지식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학계 또 일부 교육학계에서는 교수 내용 지식을 하나의 교과 교육 지식으로 소개하고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 교육의 역사 교육에 있어서 내용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한데 그것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쉴만이 내용 지식 측면을 구분을 해서 여러 가지를 제시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교수 내용 지식이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우리가 대표적으로 3개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사교육의 목적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사교육은 기본적으로 아주 초반부터 정확하게 더 잘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역사교육의 목적. 이 역사교육의 목적은 역사를 가르칠 때에는 역사가 얼마만큼 유용하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이제 논쟁이 만들어진 거죠. 그랬을 때 역사가 내재적인 어떤 목적성을 갖고 있다라고 보는 입장과 아니다. 외재적인 목적이 있어서 역사를 가르치는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입장이 서로 나뉩니다. 자, 그러면 내재적 가치 획득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측면이 있는데 이건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역사가 뭐 유용해서 가르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역사가 갖는 내재적인 어떤 목적 자체가 있다. 본질적으로 갖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내재적 가치 활동의 획득의 중요성에서 보면 역사교육은 자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즉 교과를 통한 자신과 세계의 이해가 본질이다. 교과를 이해하면 자기 자신이 어디서 왔고 세계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다. 이게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역사의 지식, 과거와 현재 비교, 또 역사적 통찰력 향상을 통해서 세계를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전통적인 가치보다는 즉 전통적으로 역사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 중에 바로 정체성 확립, 민족 긍지 고취, 문화유산의 전승 이런 게 있는데 즉 문화유산을 전승하기 위해서 민족적 긍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해 온 게 전통적 가치인데 이거보다는 사실은 포괄적 가치, 역사가 갖는 근본적인 역사적 사고력, 판단력, 또 개방적 태도 이런 것들을 좀 더 중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역사가 갖는 기본적인 어떤 근본적인 이 목적 측면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역사를 배우는 거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포괄적 가치는 주로 미국이나 영국 등 이런 나라들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고요.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어쨌든 역사가 갖는 본질적인 가치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보는 논리가 내재적 가치 획득입니다. 그랬을 때 영국의 파팅턴 같은 사람은 내재적 목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역사학의 아주 대표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사람이 화이트인데 이 화이트는 그렇지 않다. 외재적 목적, 즉 외부적인 목적이 있다. 그걸 위해서 역사를 가르쳐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뭐 두 가지 다 중요한 측면이 있겠죠. 예. 그랬을 때 역사교육 목적 논의의 문제는 역사교육의 목적이 뭐다라고 이거를 정해 갖고 가르친다고 해서 예. 가르칠 내용이 자동적으로 도출되지도 않고 예. 뭐 역사교육의 목적이 예를 들어서 민주시민의 교육이다. 그럼 민주시민이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이러이러한 걸 가르치면 돼. 이렇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역사교육의 예. 이 기본적으로 목적을 전하는 절차 또 방식 이런 것들은 하향식 교육 내용 결정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역사 교육에 있어서는 우리가 역사 교육을 어떤 식으로 좀 더 향상시키면서 가르칠 건가 이런 거보다는 주로 이렇게 전달하는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거하고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야기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어쨌든 역사 교육의 목적에 있어서는 전통적 가치 측면 뭐 또 외부적 가치 측면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도 있고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내재적 목적도 있는데 사실은 내재적 가치적인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예. 자, 그랬을 때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역사 교육이 갖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자, 그 목적은 뭐냐? 예, 뭐 교훈 획득이라든가 인격과 교양을 육성하기 위해서라든가 민족 공동체를 위해서라든가 또 뭐 현재를 알기 위해서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는데요. 자, 이러한 목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조금 쉬고 계속해서 역사 교육의 목적 측면과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좀 더 역사학적인 이해를 할 거냐 이런 측면들 우리가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쉬고 하도록 하죠.